국산화하면 부품 거래 끊어버리겠다. 2013년 일본 미쓰비시가 한국 두산에 날린 협박입니다. 가스터빈 기술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하자 돌아온 대답이었죠. 당시 두산은 핵심 원천 기술이 없어 외국 기업의 도면에 기대어 부품을 만들며 눈치를 보던 처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기울어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두산을 선택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에 들어갈 가스터빈 총 12기 수조 원어치를 몰아줬습니다. 협박하던 일본 기업을 넘어선 역전의 시나리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스터빈 시장은 오랫동안 네 나라의 동무대였습니다. 미국 GE,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이탈리아 안살도. 이들이 전 세계 발전소의 심장을 쥐락펴락했죠. 신생업체가 끼어들 틈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 철옹성을 비껴가며 어깨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선택지에는 분명 미쓰비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를 비롯한 기존 강자들은 2030년이나 되어야 물건을 내주겠다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AI 전쟁이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는 마당에 4년이나 기다리라는 소리였습니다. 머스크의 AI 회사 xAI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했기에 4년이란 시간은 영겁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은 웬만한 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서버 수천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열을 뿜어내고 그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까지 전기를 빨아들이죠. 문제는 미국의 전력망이었습니다. 송전선을 연결받으려면 허가만 수년씩 걸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머스크는 기다림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해법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이 미친 속도전을 감당할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약속한 날짜에 칼같이 납품할 수 있는 곳. 머스크의 눈에 들어온 회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두산은 2025년 10월에 처음 주문받은 2기를 시작으로 곧바로 3기를 더 주문받았습니다. 2026년 3월에는 7기가 추가됐죠. 총 12기로 조 단위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약 금액도, 거래 상대도,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입을 닫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문만 무성했죠. 그러다 반도체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가 SNS에 xAI가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추가 구매했다고 올렸고 머스크 본인이 직접 트루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증해버린 겁니다. 머스크가 왜 그토록 조급했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 대란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있죠. 문제는 전력망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는 확보했는데 전기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력망 앞에서는 줄을 서야 했습니다. 구글은 원자력 발전에 손을 뻗었고 아마존은 기존 발전소 인수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3마일섬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기도 했죠. 머스크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소를 세우기로 한 거죠. 파격적이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발전소를 직접 짓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납기를 맞춰줄 파트너가 필요했으니까요. 기존 강자들은 주문이 밀려 4년 뒤에나 물건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두산은 달랐습니다. 2년 안에 납품하겠다고 했죠. 게다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현지 서비스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머스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스터빈이라는 기계가 왜 그토록 만들기 어려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을 버텨야 하는 기계이기 때문이죠.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태워 고온고압의 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가 터빈 날개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소실 온도는 용암보다 뜨거운 열로 섭씨 1500도를 넘깁니다. 철이 녹아내리는 온도가 1500도쯤 되니까 그 직전의 지옥불 속에서 터빈이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도만 문제가 아니라 터빈 날개는 음속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마하 1.4. 총알 속도의 버금가는 빠르기로 1000개가 넘는 블레이드가 돌아갑니다. 이 와중에 날개 하나가 부러지면 발전소 전체가 멈춥니다. 수천억 원짜리 시설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런 극한의 조건을 감당하려면 소재 기술, 정밀 가공 기술, 냉각 설계 기술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이 기술은 네 나라가 독점했습니다. 이 네 회사가 전 세계 대형 가스터빈 시장의 90% 이상을 나눠 가졌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사오는 수밖에 없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은 전부 수입품이었습니다. 기계값만 비싼 게 아니었고 유지 보수비가 더 문제였죠. 터빈 날개 하나 교체하는데도 외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부품값은 제조사 마음대로였습니다. 협상력 따위는 없었습니다. 을 중에 을이었죠. 이렇게 외국에 지불한 돈이 얼마였을까요? 가스터빈 도입 이후 수십 년간 기계값과 유지 보수비로 빠져나간 돈이 무려 12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새로 깔고도 남을 돈입니다. 해마다 수천억 원씩 외국 회사 배를 불려준 셈이죠.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발전소 건설 일정도 외국 회사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납기가 밀리면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고 긴급 수리가 필요해도 본사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 설비를 남의 손에 맡긴 채 살아온 겁니다. 이 종속의 고리를 끊으려면 한국도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3년 한국 정부가 선언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가스터빈 국산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죠. 두산중공업이 개발 주체로 나섰고 정부가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국에 끌려다니던 서름을 끝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미쓰비시가 움직였습니다. 당시 두산은 미쓰비시로부터 가스터빈 부품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완제품을 만들 기술은 없었지만 부품 일부는 납품하는 협력 관계였죠. 미쓰비시는 이 관계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국산화를 추진하면 부품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통보해 온 겁니다. 가스터빈 기술을 독자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부품 공급이 끊기면 기존 사업마저 흔들릴 판이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이 경쟁자로 성장하는 걸 원천 차단하려 한 겁니다. 기술 패권을 쥔 자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사실 굴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은 이탈리아 안살도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넘겨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산은 기로에 섰습니다. 미쓰비시의 협박에 굴복하고 부품 납품업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독자 개발에 나설 것인가? 두산의 선택은 후자였고 미쓰비시를 손절하게 됩니다. 부품 거래가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 후 정부 지원금과 자체 투자를 합쳐 천문학적인 금액을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죠.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창원 공장에 모여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돌려보면 터지고 고쳐서 다시 돌리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500도의 열과 마하 1.4의 회전 속도를 버티는 건 설계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두산은 마침내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은 5번째 국가.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협박하던 미쓰비시는 더 이상 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성공이 곧 시장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시장은 여전히 기존 강자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신생 업체의 터빈을 선뜻 사겠다는 곳은 없었죠. 두산에게는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증명했지만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었죠. 두산에게는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발전 설비 시장은 보수적이기로 유명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쓰는 장비로 문제가 생기면 도시 전체가 정전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운영자들은 검증된 제품만 고집합니다. 신생 업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들고 와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죠. 실적이 없으면 실적을 쌓을 기회도 주지 않는 닭과 달걀 같은 구조였습니다. 두산은 국내에서 먼저 실증에 나섰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에 국산 가스터빈을 설치하고 실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이 쉬지 않고 운전 시험을 거쳐 고장 없이 버텼습니다.
기술 신뢰성이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지멘스, 미쓰비시라는 이름값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AI 붐이 터지며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가스터빈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제는 기존 강자들의 생산 라인이 이미 꽉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로 주문하면 4년에서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전력 확보가 급한 빅테크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때 두산의 강점이 빛을 발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인 2년 안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 제조업 특유의 빠른 생산 체계가 뒷받침됐습니다. 창원 공장에 숙련된 기술자들, 부품 협력사와의 긴밀한 공급망,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 극한의 제조 능력이 만들어낸 속도였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기존 업체들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급이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현지 유지 보수도 가능했죠. 머스크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산이 머스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비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스터빈 12기 슈즈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또 하나의 소식이 터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xAI에 스팀터빈까지 수출하게 된 겁니다. 북미 시장에 스팀터빈을 공급하는 첫 사례였죠. 스팀터빈은 이름 그대로 증기로 돌아가는 터빈입니다. 가스터빈과는 다른 기계죠. 그런데 왜 가스터빈을 산 회사가 스팀터빈까지 사는 걸까요? 여기에 발전 효율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그냥 버리면 아까운 에너지입니다. 이 뜨거운 배기가스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한 번 더 돌리는 겁니다. 효과는 극적입니다. 가스터빈만 쓰면 효율이 40% 안팎이지만 스팀터빈을 붙이면 효율이 60% 이상으로 뜁니다. 같은 연료로 전기를 1.5배 더 뽑아내는 셈입니다. 머스크가 눈독을 들일만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므로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연간 수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두산의 전략이 빛났습니다. 처음부터 가스터빈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스팀터빈, 발전기, 배열회수 보일러까지 복합발전에 필요한 설비를 통째로 패키지로 묶어 제안한 겁니다. 각각 따로 사서 조립하는 것보다 한 회사에서 세트로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창구가 하나로 단순해집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이 공급하는 스팀터빈은 370가와트급 2기입니다. 가스터빈 12기와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단순히 부품 하나 파는 게 아니라 발전소의 심장 전체를 한국 기업이 채우게 된 겁니다. 의미가 큽니다. 가스터빈 시장 진입도 어려웠는데 복합발전 패키지 수출까지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머스크에게 말이죠. 기술 한 방으로 뚫린 게 아닙니다. 납기, 가격, 패키지 구성, 현지, 서비스까지 모든 조건을 맞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가져올 나비 효과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계값만이 아닙니다. 가스터빈은 한 번 사면 끝이 아닙니다. 정기 점검, 부품 교체, 긴급 수리까지 수십 년간 유지 보수가 따라붙습니다. 이 비용이 기계값 못지않게 큽니다. 과거에는 이 돈이 고스란히 외국 회사로 흘러갔지만 이제는 국내 업체가 가져갑니다. 창원 공장에서 터빈을 만드는 엔지니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현장에서 설비를 관리하는 기술자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가 숨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은 민간 발전소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극한의 회전 기술은 곧바로 군사 분야로 연결됩니다. 제트 엔진의 핵심도 결국 가스터빈입니다. 연료를 태워 고온고압의 가스를 만들고 터빈을 돌려 추진력을 얻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원리가 같습니다. 다만 크기가 작고 조건은 더 극한이죠. 최신의 전투기일수록 더 뜨겁고 더 빠르고 더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쌓은 소재 기술과 냉각 설계 기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함정의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구축함과 호위함은 가스터빈으로 움직입니다. 급가속이 필요한 전투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죠. 잠수함 역시 특수 터빈 기술이 들어갑니다. 심해에서 조용하게 오래 버티려면
동력 시스템의 효율이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이런 핵심 엔진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와야 했죠. 문제는 무기 체계는 원할 때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출국의 정치 상황, 외교 관계에 따라 거래가 막히기도 합니다. 유사시에 부품 수급이 끊기면 전투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가스터빈 국산화는 이 고리를 끊을 열쇠입니다. 발전용에서 축적한 기술이 항공용, 함정용으로 확장되면 무기체계의 심장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자립이 곧 국방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협박에 무릎 꿇지 않고 1조 원을 베팅했던 결단이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당장의 수익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방패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